안녕하세요, 여러분.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순자 할머니, 올해 72살입니다. 할머니는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낮잠을 자는 손자의 잠꼬대를 우연히 들었어요. 8살짜리 손자가 꿈속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손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사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72살.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박성호라고 합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중소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최지연은 전업주부예요. 손자 민준이는 올해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아들 집에 가는 건 1년에 2~3번 정도예요. 명절 때, 민준이 생일 때, 그리고 가끔 제가 서울 올 일이 있을 때요. 아들 며느리가 특별히 오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왠지 제가 가면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치 보면서 자주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민준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가 원래 내성적인가 보다 했어요. 밖에서 뛰어놀지 않고 방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말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민준이가 저한테 유독 딱 붙었어요. 제가 소파에 앉으면 옆에 와서 앉고, 제가 부엌 가면 따라오고,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불안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어요. 7살짜리 아이가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차마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게 정말 후회가 돼요. 저희 며느리 최지연 씨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외모는 단정하고 말도 잘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이 좋았어요.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저한테 살갑게 대해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엔 괜찮았어요. 명절에 음식도 잘 만들고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먼저 해오고요. 근데 민준이 낳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가면 지연이가 표정이 굳어있는 날이 많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선 나쁘게 대하지 않는데 제가 없는 곳에서 민준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유독 날카로웠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부엌 쪽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몇 번을 말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목소리가 어쩐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타나면 바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오셨잖아. 인사드려야지. 그 전환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때도 저는 피곤해서 그러겠지. 전업주부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제 아들은 어떠냐고요? 아들 성우는 퇴근하면 방에서 핸드폰만 봤어요. 밥도 지연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애 재우는 것도 지연이가 다 하고 아들이 민준이한테 직접 뭔가를 해주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야, 민준이 요즘 좀 어때? 학교 잘 다녀? 잘 다니죠. 지연이가 다 챙기는데. 그게 다였어요.
아이 상태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는 도통 그게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중 작년 10월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생겼어요. 오래된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그 병원이 아들 집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잠깐 아들 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원래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 편인데 그날은 친구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택시 타고 아들 집으로 갔던 거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왜 엎질렀어? 몇 번을 말했어? 저는 손이 멈췄어요. 잠시 후 뚝 소리가 났어요. 뭔가를 내려치는 소리 같았죠. 저는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응,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들어가도 되니?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부엌 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뭔가를 엎질렀던 것 같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민준이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민준아, 할머니 왔어. 민준이가 일어나서 저한테 안겼어요. 그런데 팔을 벌려서 안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한테 몸을 기대는 거였어요. 마치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며느리 눈치를 봤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루를 묵기로 했습니다. 늦어서 수원으로 내려가기가 그랬거든요.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 소파를 폈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아들 내외도 안방에 들어갔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민준이 눈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빨갛게 충혈된 그 눈. 1시간쯤 뒤척이다가 민준이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가 깼나 싶어서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민준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불은 꺼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자고 있었죠. 이불을 차고 옆으로 누운 채로요. 그런데 자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때리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8살짜리 아이가 꿈에서도 맞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민준이가 다시 뒤척이면서 조용해졌어요. 저는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조용히 민준이 얼굴을 봤어요. 자면서도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면서도 편안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 옆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말이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갔어요. 아들은 출근했고 민준이와 저 둘만 남았어요. 저는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민준이 곁에 앉았어요. 민준아, 밥 맛있어? 응. 요즘 학교 재밌어? 응. 대답이 짧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요즘 집에서 어때?
민준이는 밥그릇만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민준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밥 먹을 때 소매가 밥에 닿으면 안 된다는 핑계로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준이 팔 안쪽에 멍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2개.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오래된 것 같은 노란빛 멍자국이 또 하나.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민준아, 여기 어쩌다 이렇게 됐어? 민준이가 잠깐 제 팔을 봤어요. 넘어져서요. 어디서 넘어졌어? 학교에서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처럼요. 저는 소매를 내려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준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 팔짱을 끼웠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더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인사를 했어요. 지연아, 장 많이 봤네. 네, 어머니. 이것저것 좀 사왔어요. 며느리가 짐을 풀면서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방에 가서 책 읽어. 민준이가 제 팔짱을 풀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한번 살짝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이 살짝 웃었어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부엌 정리를 하다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수원 내려가실 거죠? 응, 오후에 내려가려고. 그런데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달랐어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어요.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손자한테 학교 얘기 물어보는 게 뭐가 이상해서. 할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거나 간섭하시면 아이한테 혼란스럽거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저희 집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그 말투가 정중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명확한 경고였어요. 더 이상 오지 마라.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수원으로 내려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호야. 응, 엄마, 왜? 있잖아, 나 어제 민준이 팔에서 멍 봤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서 넘어진 거겠죠, 뭐. 성호야, 그 멍이 손가락 자국처럼 생겼어. 그리고 민준이가 잠꼬대로 때리지 말라고 했어. 또 침묵이었어요. 엄마, 애들은 다 그래요. 꿈에서 뭐 그런 거 꾸기도 하고. 그리고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키우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성호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지연이가 민준이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지 알아요? 학원도 다 데려다주고 밥도 다 챙겨주고. 성호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이가 잠꼬대로 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했더니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를 키우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민준이 팔에 그 멍이 보이고 잠꼬대 소리가 들렸어요.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새벽 3시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걸 모른 척하면 나도 공범이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아동학대 신고를 입력했어요. 112에 신고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번호도 찾았어요. 저는 한참 그 번호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들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며느리가 저를 원망할 거예요. 아들도 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전화를 안 걸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해요. 잠꼬대로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팔에 멍이 든 채로.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72살 노인이 손이 떨리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사가 받았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손자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날 본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잠꼬대, 멍자국, 아이의 눈빛, 며느리의 경고. 상담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조사해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한테 몸을 기대던 그 느낌, 뒤를 돌아보던 그 눈빛, 잘한 거예요. 반드시 잘한 거예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담당 조사원이 먼저 민준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상한 게 나왔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급식을 자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다고 했다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너무 말랐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오는 거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선생님이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민준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지연이 학교에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했대요. 선생님, 저희 아이 식습관에 대해 제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괜히 나서시면 아이한테 더 혼란이 와요. 그냥 수업만 잘 봐주세요. 그 말을 듣고 담임 선생님이 더 이상 나서지 못했대요. 그 이후로 민준이가 급식을 안 먹는 날에도 그냥 지켜봤다고만 해요. 조사원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저는 그걸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배가 고파서 급식 시간에 밥을 2번씩 먹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민준이는 배가 안 고프다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먹고 왔다는 건데, 아니면 이미 너무 기가 죽어서 밥을 먹을 의욕조차 없었던 건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 생각에 눈물이 또 났어요. 기관조사원과 담당 경찰관이 아들 집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조사원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며느리 지연이 처음에는 문을 안 열었대요. 약속도 없이 방문하는 거라 집에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경찰관이 동행했기 때문에 결국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민준이는 자기 방에 있었어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사원이 직접 방에 들어가서 민준이를 만났어요. 조사원이 민준이한테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처음엔 민준이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네요. 조사원이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종이와 색연필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대요. 민준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나중에 조사원이 저한테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집을 그렸고요. 집안에 사람이 3명 있었어요. 한 명은 구석에 혼자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쪽에 있었어요. 구석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작았어요. 그 옆에 민준이가 글씨를 적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서워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들 성호가 기관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저한테 전해졌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성호가 지연이와 결혼 전부터 숨겨진 게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연이 결혼 전에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성호한테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지연이의 기복이 심한 날들이 있었는데 성호는 그냥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결혼 3년 차부터 지연이가 성호한테 폭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네가 버는 게 이것밖에 안 되면서 왜 이렇게 당당해?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내가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성호는 그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 살았어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호가 왜 퇴근하고 방에서 핸드폰만 봤는지 이해가 됐어요. 집안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호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냐고요? 했대요. 몇 번이나. 근데 지연이 그때마다 한 말이 있었어요. 이혼하면 민준이는 내가 데려가. 당신은 평생 아이 못 봐. 그 말에 성호가 이혼을 포기했어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또 미웠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냐고. 근데 그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2번째 충격이 왔어요. 성호가 상담 과정에서 밝힌 또 다른 사실이에요. 지연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 성호의 통장을 전부 관리하겠다고 했대요. 처음엔 성호도 그냥 살림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동의했어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통장 내역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지연이 친정 부모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성호 월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성호는 자기 월급이 어디에 쓰이는지 세세하게 몰랐어요. 생활비로 나가는 줄만 알았지. 그게 친정으로 빠져나가는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그렇게 빠져나간 금액을 합산하니 2억이 넘었어요. 성호가 그걸 알게 된 게 이번 조사 때문이었어요. 10년 동안 자기 통장에서 2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아이를 때리면서 자기 친정으로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연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한 짓이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내가 했어. 왜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세요? 제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제 일이잖아요. 지연아, 그게 네 일이기만 하면 내가 끼어들지 않았어. 민준이는 내 손자야. 어머니가 신고했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 조사에서 밝혀지겠지. 지연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성호가 저랑 이혼하면 어머니도 민준이 못 봐요. 어머니한테도 불이익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지연아, 나는 72살이야. 나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생각했어요. 그 협박이 무서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무서웠어요. 민준이를 못 볼 수도 있다는 말. 그 부분은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를 지금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볼 민준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아들 집 옆 호수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 김미경 씨였어요. 5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는데 오래전부터 아들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왔대요. 아이가 우는 소리,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밤에 들릴 때도 많았다고 하네요. 아주머니가 한 번은 복도에서 민준이를 마주쳤는데 민준이가 눈을 잘 못 마주쳤대요. 인사를 해도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대요. 아주머니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몇 번 망설이다가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직접 기관에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들은 것들을 진술하겠다고요. 조사원이 나중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할머니, 이웃 주민분도 진술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남의 집 일이라고 외면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경 아주머니한테 고마웠어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용기를 내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준이가 전문 상담사를 만났어요. 아이 전문 상담사가 여러 번 민준이를 만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민준이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두 번째 만남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대요. 세 번째 만남에서였어요. 상담사가 민준이한테 인형을 주면서 이 인형이 너라면 이 인형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라고 물었대요. 민준이가 인형을 한참 봤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무서운 기분이요. 무엇이 무서워? 민준이가 또 한참 있다가 말했대요. 엄마가 화나면 어떡하지 하는 기분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엄마가 화나면 어떻게 해?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대요. 때려요. 어디를? 팔이요. 팔 꼬집어요. 그리고 귀 때려요. 저는 그 진술 내용을 전달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귀를요? 8살짜리 아이 귀를 때렸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다고.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다고. 아들 성호가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어? 그냥 지연이한테 조용히 말하면 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았어요. 성호야, 내가 조용히 말했잖아. 니한테 먼저 전화했잖아. 성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성호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지연한테 10년 동안 폭언을 들어왔고 통장까지 다 빼앗겼고 그러면서도 이혼을 못한 건 아들을 빼앗길까 봐서였어요. 상담사가 성호한테 말했대요. 아버지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같이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울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응. 내가 너무 비겁했어. 엄마한테도 우리 민준이한테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지연 측 변호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훈육의 범이었다. 아이가 과장해서 말했다. 할머니가 개인 감정으로 신고한 거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민준이 몸에 남은 흔적들, 담임 선생님의 진술, 이웃미경 아주머니의 진술, 민준이 상담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가 그린 그림과 진술. 판사가 최종 선고를 했어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민준이에 대한 접근 금지 6개월. 그리고 통장 무단 인출건은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돼서 지연 측이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했어요. 성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민준이 친권 및 양육권은 성호가 가져왔어요. 지연이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웠지만 아동학대 판결이 난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성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민준이 양육권 가져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렇게 이혼 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민준이는 아빠랑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성호가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챙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수원에서 서울로요. 제 나이 72살에 이사를 한 거예요. 민준이가 학교 다녀오면 제가 봐주고 밥도 해주고 숙제도 같이 봐주고. 처음엔 민준이가 집에 오면 여전히 조용했어요. 웃지를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밥 차려주고 학교 이야기 물어봐주고 잘 잤냐고 물어봐주고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에 돈가스 나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별거 아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민준이가 크게 웃었어요. 환하게.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맛있었어? 할머니가 다음에는 집에서도 만들어줄게. 진짜요? 응, 진짜. 민준이가 우와! 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 민준이는 3학년이 되었네요. 3월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새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저 박민준 담임인데요. 오늘 민준이가 일기를 썼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민준이 일기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일기장. 제목이 먼저 보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슈퍼히어로다. 저는 그 제목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일기 내용을 읽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구해줬다. 내가 무서울 때 할머니가 와서 도와줬다. 할머니는 힘이 세지 않아도 슈퍼히어로다.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하다. 저는 그 일기를 화면으로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73살 할머니가 핸드폰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문자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는 판결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친정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모르고 솔직히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그 사람도 어딘가 힘든 사람이었겠지 싶은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어요. 조울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줬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이를 때린 것까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 성우는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민준이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주말엔 어디라도 나가요. 처음엔 많이 어색해 했어요. 아이랑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성호야, 그냥 옆에 있어줘. 그게 다야. 아들 성호는 그 말대로 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준이한테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요,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침엔 민준이 등교 챙겨주고, 낮엔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엔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밥을 만들어 놓고요. 가끔 민준이가 저한테 말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아요. 밥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뭐 할 거냐는 말이에요.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잘했다. 그날 새벽 3시에 전화기를 든 것. 손이 떨렸어도, 무서웠어도 그게 맞는 일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순자 할머니가 새벽 3시에 혼자 전화기를 들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72살 할머니가 손이 떨리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번호를 누르는 그 장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원망할 거고, 아들이 화낼 수도 있고, 집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고요? 내가 이걸 모른 척하면 나도 공범이다. 그 한순간의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내 일이 아니니까, 엮이기 싫으니까, 괜히 나섰다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이순자 할머니가 오늘 보여주셨어요. 나서는 것, 용기를 내는 것, 그게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전부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한테 할머니가 슈퍼히어로인 것처럼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억울한 사연, 가슴 뭉클한 반전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채널 커뮤니티로 제보해 주시면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사연도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편에서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